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를 통해 전해오는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달의 진짜 주인, 그레텔과 잉거, 말하는 동상,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옥수수 도둑을 들려드립니다. 달의 진짜 주인. 어느 마을에 미련하고 고지식한 영감이 있었는데 부모로부터 많은 농가밭을 물려받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한번 생각한 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믿는 그런 모자란 사람이었다. 그 집에는 영리하지만 심보가 못된 고약한 하인이 있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 미련한 영감은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달이 밝구나. 저 아름다운 달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못된 하인이 주인 영감의 말을 듣고는 은근히 주인 영감을 부추겼다. 어르신, 저 달을 갖고 싶으세요? 그래, 저 아름다운 달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영감이 달을 쳐다보며 대꾸했다. 그러자 하인이 말했다. 저 달은 행복해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더 찾아오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사라지는 그런 신기한 물건입니다요. 글쎄 말이다. 저 아름다운 달을 멀리서만 볼 수 있다는 게 아쉬울 뿐이구나. 저 달을 옆에 두고 매일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니?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요.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어르신, 달이 좀 비싸긴 하지만 정말 갖고 싶으시다면 살 수는 있습니다. 달을 살 수 있단 말이냐? 영감은 달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그럼요. 달이 너무 비싸서 못 사지 값만 잘 치르면 당장이라도 옆에 두고 볼 수 있습니다요. 그래. 얼마나 줘야 달을 살 수 있겠냐? 누군가 많은 돈을 주고 달을 살까봐 영감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한 1,000냥쯤 주면 살 수 있을 겁니다. 뭐? 1,000냥이라고? 그 정도는 줘야겠지요. 소문에 듣자니 부자 양반들이 달을 사려고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1,000냥이면 너무 비싸구나. 어떻게 100냥 정도에 안 되겠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1,000냥에 파는 걸 어떻게 100냥에 사겠어요? 그런 말 했다가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괜히 욕이나 먹을 겁니다. 그럼 200냥은 어떻겠냐? 네가 한번 힘써 봐라. 200냥이요? 200냥으로 살 수만 있다면 네 수고비는 별도로 주마. 주인 어른 말씀이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너만 믿겠다. 저 달만 살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저 달을 옆에 놓고 술을 마시면 술맛이 얼마나 좋겠냐. 그렇지요. 아무리 기생이 예쁘다고 한들 저 달만 하겠습니까? 저 달을 옆에 놓고 술을 마시면. 그래서 옛날부터 아름다운 여인을 저 달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저 달이 더 갖고 싶구나야. 서둘러라. 누가 저 달을 사가버리기 전에. 영감은 다른 사람이 달을 가져갈까봐 큰 걱정이었다.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서둘러 출발하겠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준 200냥과 노잣돈을 받아 이른 아침 출발했다. 주인어른, 달이 아주 먼 곳에 있으니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기다릴 테니 늦지 않게 가져오너라. 하인은 인사를 마치고 달을 사러 떠났다. 하지만 하늘에 달린 달을 어떻게 따올 수 있겠는가? 하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가 밭을 사고 빈둥거리며 지냈다.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달을 옆에 두고 술을 마시겠다니 고참. 하인은 말도 안 되는 자기 말을 믿는 주인 영감을 비웃었다. 그런 사실도 모르는 주인 영감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200냥의 달을 사올까?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가는 건 아니겠지. 영감은 생각할수록 초조해졌다. 달값이 1,000냥이라는데 200냥만 주었으니 너무했나? 다른 사람이 그 달을 사가면 어떡하지? 그래도 그놈이 영리하니 어떻게든 사오겠지. 그래, 일단 기다려보자. 영감은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 때로는 밤잠도 설쳐댔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자 하늘에 초승달이 떠올랐다. 달이 조금씩 나타나는 걸 보니 아마 달을 보름 안에 사오는 모양이다. 주인 영감은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못된 하인은 고향에서 실컷 지내다가 보름달이 떠서야 돌아왔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빨리 오려고 했는데 워낙 멀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하인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댔다. 그래, 수고했다. 달을 샀느냐? 그럼요. 200냥에 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아무튼 수고비로 옷 한 벌 해주마. 달을 사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더냐? 말도 마십시오. 얼마나 많았던지. 하지만 제가 먼저 사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었지요. 부지런히 갔으니 망정이지. 하루라도 늦었더라면 다른 사람 차지가 되었을 겁니다. 물러달라고 안 하더냐? 물러달라고 했죠. 달주인이 100냥의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말까지 하던걸요. 그럴만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500냥이니 1,000냥이니 하던걸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단번에 거절했죠. 아무리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어르신이 얼마나 저를 거두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고맙구나. 내 덕에 달을 싼 값에 샀으니 고맙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다. 하인은 일찍 일어나 주인 영감에게 아침 인사를 한 다음 무슨 속셈인지 주인 영감을 꾀기 시작했다. 어르신, 달도 달이지만 서울 구경을 한번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울에는 신기한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라고? 달보다 더 좋은 것이냐? 영감은 또다시 하인의 말에 솔깃해졌다. 그럼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울 구경이나 가볼까? 결국 영감과 하인은 서울로 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렇다면 달을 서울로 가지고 가면 안 되겠느냐? 영감은 아무래도 달이 걱정되는 듯 했다. 서울 얘기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살아있는 말에 간도 빼가고 사람 코도 베간다던데 달을 서울에 가져갔다가 당장 도둑 맞을 겁니다요. 하인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자 주인 영감은 하늘의 달을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안 되겠다. 그럼 놓고 가야겠다. 주인 영감이 집을 떠나 서울로 가면서 보니 달이 차츰 작아지고 있었다. 달이 차츰 작아지는 걸 보니 집에서 꽤 멀리 온 모양이다. 영감과 하인이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보름이 걸렸다.
서울에 도착하자 주인은 어느 높은 정승집 앞에서 하인에게 말했다. 살아있는 말에 간도 빼간다니 정신 차려서 기다려라. 이 집 주인을 만나보고 올 일이 있으니 말을 잘 지키며 기다리고 있어라. 주인 영감이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와보니 말은 온데간데 없고 하인이 말고삐를 움켜쥔 채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영감이 소리를 질렀다. 말은 어떻게 하고 그게 무슨 꼴이냐? 그제야 하인이 고개를 들어 말했다. 아니, 말이 없어졌다고요. 말의 간을 빼간 것도 아니고 통째로 사라지다니. 서울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저는 코를 잃을까봐 아까부터 코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복면을 당할지 모를 곳이니 어서 여기서 떠나야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대는 것이었다. 네 말이 맞다. 이런 말이야 한 마리 또 사면 되지만 코는 하나뿐인데 잘 지켜야지. 보름이나 걸려서 온 곳을 떠나기 아쉽기는 하지만 이곳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구나. 결국 이번에도 주인 영감은 하인이 잽싸게 말을 팔아먹고 말고삐만 쥐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속고만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보니 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걸 본 영감은 마음이 흡족했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다. 날짜를 맞추기 위해 하인이 일부러 머리를 쓴 것이다. 때는 보름이라 하늘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났다. 아름다운 달이다. 저 달이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구나. 앞으로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저 달과 같이 있어야겠다. 어르신처럼 운이 좋은 분도 드물 겁니다. 저 달은 충분히 일천냥 가치는 있지요. 고약한 하인이 영감의 비위를 살살 맞추며 말했다. 맞다. 저 아름다운 달을 헐값 200냥에 사다니. 그래, 정말 운이 좋구나. 다 내 덕분이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은 주인 영감에게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말했다. 어르신, 어제 제 아비가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고향에 며칠간 다녀오겠습니다. 저런, 정말 안 됐구나. 그래, 아비가 죽었다는데 고향에 다녀와야지. 주인 영감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 두둑한 노잣돈까지 챙겨주었다. 하인은 짐을 챙겨 등에 지고 주인집을 나서며 인사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요. 하인은 달값으로 받은 200냥과 말을 판 돈, 노자로 받은 돈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숙맥인 주인 영감은 하인에게 속은 것도 모르고 진짜로 자기가 달의 주인인 줄 알고 흐뭇해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레텔과 잉거. 그레텔이라는 사내 아이가 계모와 살고 있었다. 계모에겐 그레텔과 비슷한 또래에 잉거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레텔은 늘 차별을 당했다. 그레텔은 귀엽게 생기고 부지런하며 일도 잘했다. 반대로 잉거는 게으르고 어리광만 피우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였다. 그렇지만 잉거는 어머니한테 칭찬만 들었고 그레텔은 반대로 꾸중만 들었다. 어느 날 그레텔이 마당에서 물레질하다가 그만 손을 다쳤다. 피가 흘러서 실타래에 피가 묻었다. 그레텔은 급히 우물에 가서 피 묻은 실타래를 닦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실타래를 우물 속에 빠뜨려 버렸다. 그레텔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그레텔에게 야단을 쳤다. 이 바보 같은 애야, 어서 우물에 들어가 꺼내오지 못하겠니?
그레텔은 울면서 우물가로 가보았다. 어머니 말대로 한다면 우물에 들어가 건져오는 수밖에 없었다.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는 문도 열어주지 않을 거야. 그냥 우물에 들어가 건져오는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한참 생각하던 그레텔은 벌벌 떨면서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 순간 그레텔은 정신을 잃고 우물 속 깊이 들어가 버렸다. 한참 후 그레텔이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틈에 아름다운 풀밭에 나와 있었다. 융단과 같은 녹색 풀밭 위에 들국화와 아네모네가 사방에 피어 있어 정말로 아름다웠다. 그레텔은 꽃들 사이사이로 껑충껑충 뛰어갔다. 그때 풀밭 한가운데 빵 굽는 솥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솥 옆을 지나가니까 맛있게 다 구워졌으니 꺼내주세요 하는 소리가 솥 속에서 들려왔다. 그레텔은 빵을 꺼내주었다. 빵은 아주 알맞고 구수하게 구워져 있었다. 그레텔은 다시 걸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새빨간 사과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린 사과나무가 눈에 띄었다. 그 옆을 지나가려는데 사과나무가 말했다. 지금 다 익었어요. 나무를 흔들어 주세요. 그레텔이 사과나무를 흔들어 주었다. 그러자 새빨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풀밭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 그레텔이 앞으로 걸어가니 이번에는 하얀 집이 나타났다. 창가에 서 있던 할머니가 그레텔에게 부탁했다. 우리 집 일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러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이름은 홀 할머니란다. 네, 할머니. 제가 열심히 돕겠어요. 침대를 깨끗이 정돈해라. 털베개는 잘 털어야 하고. 할머니 말대로 그레텔은 털베개를 잘 털었다. 그러자 그 속의 털이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더니 다시 눈송이처럼 내려왔다. 그레텔은 홀 할머니 집에서 즐겁게 지냈다. 며칠이 지나자 그레텔은 집 생각이 났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래, 집에 가고 싶을 때도 되었지. 그럼 조심해서 돌아가거라. 할머니는 그레텔을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레텔이 현관문을 나서자 갑자기 하늘에서 금비가 내려 그레텔의 발 아래에 쌓였다. 그동안 일을 잘 해준 보답이니 집에 가져가거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물레의 타래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레텔의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 어느 틈에 그레텔은 뒷마당 우물가에 돌아와 있었다. 어머니와 인거는 그레텔이 돌아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게다가 돈까지 많이 가지고 왔으니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그레텔, 드디어 돌아왔구나.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게다. 어머니는 부자가 된 그레텔을 보고는 전에 없이 상냥하게 잘 대해주었다. 그리고는 그레텔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돈은 누구에게 받았는지 꼬치꼬치 물었다. 욕심이 많은 어머니는 자기 딸 인거도 부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어느 날 인거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물레 앞에 앉았다. 인거는 물레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물레 앞에 앉자마자 손을 다쳤다. 인거는 피 묻은 타래를 우물에 씻는 채 하면서 일부러 물에 빠뜨렸다. 그리고는 자기도 텀벙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인거는 그레텔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녹색 들판으로 나갔다. 인거가 빵 굽는 숯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빵이 맛있게 구워졌으니 꺼내주세요. 그러자 인거는 어머나? 나한테 꺼내달라는 거야? 난 싫어. 손이 더러워지는걸?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사과나무 있는 곳으로 오자 사과가 다 익었어요. 나무를 흔들어 주세요. 하고 사과나무가 말했다. 나무를 흔들라고? 천만에, 난 싫어. 그러다가 사과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쩌려고? 하면서 인거는 또 그냥 지나가 버렸다. 드디어 홀 할머니가 사는 하얀 집 앞까지 왔다. 홀 할머니가 물었다. 우리 집 일을 도와주겠니? 네, 도와드리겠어요. 인거는 신이 나서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다. 첫날은 인거도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을 잘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자 인거는 조금씩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다. 3일째에는 아예 일도 하지 않았다. 홀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다. 인거는 드디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들떠 있었다. 홀 할머니는 인거를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다. 인거가 현관문 앞에 나서자 까만 숯비가 내려 인거는 그만 검둥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홀 할머니는 인거에게 실타래를 돌려주면서 말했다. 네가 일해준 보답이다. 현관문이 닫히자 인거는 어느 틈에 자기 집 마당에 와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을 씻어도 인거 몸에 붙은 검댕은 벗겨지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우물가에서 아직도 몸에 묻은 검댕을 씻고 있다고 한다. 말하는 동상. 아내와 늙은 염소밖에 없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 있었다. 고향에서는 돈벌이 할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하자 그는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다.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잘 들어요. 당신도 내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거요. 그래서 내일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오. 길을 떠나기 전에 염소를 잡읍시다. 다음 날 구두수성공은 염소 고기를 챙겨 집을 떠났다. 온종일 걸었지만 아직 도시에 도착할 수 없었다. 가는 길에 보니 길 옆에 동상이 보였다. 지친 남자는 동상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싸온 염소 고기를 먹으려 할 때 동상이 말했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염소고기요. 놀란 남자가 대답했다. 친구요, 저기 작은 오두막이 보이시오? 네, 보입니다. 거기로 가서 당신의 고기를 던지시오. 거기가 악마들이 모이는 곳이오. 그들이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면 침대 위에 낡은 헝겊을 달라고 하시오. 그 말을 들은 구두수성공은 즉시 오두막으로 달려가 고기를 안으로 던졌다. 그리고는 동상이 말한 대로 헝겊을 달라고 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쑥덕거리더니 남자에게 헝겊을 던져주었다. 그건 형편없는 낡은 헝겊이었다. 동상으로 뛰어간 구두수성공은 불만을 퍼부었다. 그러자 동상이 대답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헝겊을 3번만 쳐보시오. 구두수성공은 동상이 말한 대로 해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훌륭한 식탁이 차려지고 음식들이 나타났다. 구두수성공은 배고픔에서 벗어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동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헝겊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여관에서 쉬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그 마법 헝겊에 대해 자랑했다. 여관 주인 부부는 놀라워하며 욕심이 생겼다. 남자가 잠자는 동안 여관 주인은 구두수성공의 헝겊을 몰래 훔쳤고 대신에 다른 헝겊 조각을 침대 옆에 놓았다.
다음날 속아 넘어간 구두수성공은 여관비를 내고 가짜 헝겊 조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친척과 이웃을 집으로 초대했다. 손님들이 집으로 오자 구두수성공은 한 손에 헝겊을 들고는 며칠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그 작은 막대를 가져와 헝겊을 3번 쳤다. 그렇지만 음식이 나오기는커녕 먼지만 탈탈 털렸다. 구두수성공은 계속해서 점점 더 힘차게 때렸다. 낡은 헝겊은 구멍만 생길 뿐 잠잠했다. 배고픈 손님들은 실망해서 돌아갔고 남자는 욕만 실컷 먹었다. 그 가난한 남자는 이 상황이 모두 자신의 불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다가 머지않아 2번째로 다시 염소고기를 들고 길을 떠났다. 다시 동상에 도착했을 때 동상은 다시 악마에게 가서 고기를 주고 창가에 있는 늙은 염소를 달라고 말하라고 했다. 구두수성공은 그대로 했고 그가 예전에 잡았던 염소보다 훨씬 더 큰 늙은 염소를 받아왔다. 동상은 다시 한번 막대기를 주었고 막대기로 염소를 3번 쳐보라고 말했다. 구두수성공이 동상이 말한 대로 염소를 쳤더니 염소의 귀에서 금 조각들이 떨어져 나왔다. 그는 금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재빠르게 동상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늙은 염소를 데리고 집을 향해 출발했다. 집에 오는 길에 배고프고 지친 그는 전에 묵었던 여관으로 갔다. 원하는 대로 먹고 마셨지만 돈이 없었다. 그는 염소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작은 막대기로 염소를 3번 쳤다. 염소는 귀에서 금을 쏟아냈고 구두수성공은 그곳으로 음식값을 지불했다. 여관 주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는 염소를 빼앗을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구두수성공의 염소와 똑같은 염소를 구해서 밤사이에 2 염소를 바꿔치기 했다. 다음 날 구두수성공은 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아내에게 맛있는 부위의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사오라며 금방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큰소리쳤다.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은 구두수성공은 그의 마술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염소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작은 막대기로 3번 쳤다. 그렇지만 금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구두수성공은 점점 세게 쳤지만 성공할 수 없었다. 들리는 것은 불쌍한 염소의 신음뿐이었다. 이 가난한 구두수성공은 다시 한번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3번째 여행을 떠났다. 그가 다시 동상에 도착했을 때 동상은 다시 악마에게로 가서 염소고기를 주고 이번엔 침대 옆에 놓여있는 오래된 모자를 달라고 하라고 알려주었다. 구두수성공은 시키는 대로 했고 악마에게서 형편없는 모자를 받았다. 그는 동상으로 돌아와 작은 막대기를 받았다. 그걸로 모자를 3번 때리자 놀랍게도 작은 무리의 군인들이 모자에서 나왔다. 모자를 다시 치자 이 작은 군대는 다시 모자 안으로 들어갔다. 동상은 그제야 구두수성공에게 그가 묵었던 여관 주인이 가지고 있던 마법의 보물들을 훔쳤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구두수성공은 그것들을 다시 찾겠다고 결심하고는 동상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여관으로 갔다. 여관에 도착한 그는 여관 주인에게 마법 보물들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여관 주인은 그것들을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 그러자 구두수성공이 그의 모자를 치자 여관은 군인들로 가득 찼고 군인들은 마법 보물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여관 주인은 그 물건들을 돌려주었고 구두수성공은 부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그는 왕에게 신기한 물건들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영지로 초대했다. 왕은 염소와 헝겊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보았다. 왕은 욕심이 생겨 궁전으로 돌아간 후
그의 시종들에게 헝겊과 염소를 훔쳐오라고 했다. 왕의 신하들이 몰래 그 물건들을 훔쳐가 버렸다. 구두 수성공이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왕은 단지 그를 비웃을 뿐이었다. 그러자 구두 수성공은 모자를 꺼내서 왕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전쟁의 날짜와 장소를 정했다. 결투의 날이 시작되자 구두 수성공은 선두에 섰다. 왕은 그의 가장 훌륭한 10명의 전사와 함께 싸우러 왔다. 구두 수성공은 그들을 보자마자 모자를 때려 군대를 불러들였다. 왕은 그의 군대를 보자 놀라 도망가려 했지만 군대가 이미 왕을 에워쌌다. 왕은 구두 수성공의 앞으로 끌려갔고 구두 수성공은 왕에게 그의 염소와 헝겊을 넘겨주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왕도 구두 수성공에게 패배를 당하고 구두 수성공은 결투에서 승리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오래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워 학식이 풍부한 왕이 살고 있었다. 사실 그는 무척이나 많이 배워서 보통 사람들은 그 왕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도 보통 사람들의 말은 이해하지를 못했다. 답답하군.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무식해.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왕은 7명의 교수들을 궁으로 불렀다. 그들은 왕만큼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왕의 유식한 말을 해석할 정도는 되었고 보통 사람들의 말도 돌리고 꼬아서 왕이 이해할 만큼 유식하고 복잡하게 만들 정도는 되었다. 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한 명 있었다. 그 딸이 앞으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녀의 선생들은 왕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가르쳤다. 그리고 왕은 아래와 같이 공표해버렸다. 공주의 신랑감은 나와 7명의 교수들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유식한 사람이라야 한다. 공주와 결혼하면 이 나라의 반을 주겠다. 그러나 만약 도전했다가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왕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감히 왕 앞에서 말을 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시키기로 했다. 그건 절대로 심한 대가가 아니었다. 왜냐면 그 당시 공주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아가씨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설사 실패해서 1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도 꼭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구원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구원자들은 평생의 운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녀를 넘보고 있었으며 그 일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다. 왕이 공주를 가둬놓은 것도 아니라서 공주를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내 운을 시험해보고 싶어? 공주와 결혼할 거야. 그래서 왕자들과 백작들, 그리고 남작들과 목사들, 의사들, 그 외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주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 구원자들은 밤잠을 설쳐댔다. 그러나 얼마를 배웠든지 간에 그들은 부족했고 모두 대가를 치러야 했다. 쓸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군. 이렇게도 유식한 자가 없다니. 왕은 구원자를 만날 때마다 땅이 꺼지도록 탄식했다. 그때 시골 구석 마을에 농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해가 빨랐고 재치가 있었으며 무슨 일이든지 겁내는 것이 없었다. 왕의 칙서가 이런 시골에까지 내려와 목사가 설교단에서 그걸 읽고 내려갔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
젊은이는 자신의 운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 저에게 저녁마다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대신에 낮에는 목사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젊은이는 열심히 배워서 왕과 그의 교수들과 한판 승부를 겨루고 싶었다. 그들을 학문으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세상이 두 쪽 나도 이길 수가 없어. 목사가 말했다. 그렇겠죠.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는 젊은이가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일을 해주겠다고 나서니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젊은이는 낮이면 목사를 위해 일하고 저녁에는 목사에게 학문을 배웠다. 이렇게 얼마가 지나자 젊은이는 그만 책에 넌더리가 나고 말았다.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공주와 결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젊은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여기 앉아서 무작정 책만 읽지는 못하겠어요. 그나마 알고 있는 지식마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고자 하는 일이 알아서 술술 풀리겠죠?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는 것처럼 제 인생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젊은이는 책들을 선반 위로 던져두고 길을 떠났다. 단숨에 그는 큰 숲에까지 이르렀다. 나무와 숲이 너무 우거져서 앞을 뚫고 나가기조차 어려웠다. 숲을 힘들게 헤쳐가는 동안 그는 궁전에 도착하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그나마 목사님에게 배운 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걸어갔다. 그때 갑자기 나뭇가지가 그의 얼굴을 때리면서 입가를 심하게 쳤다. 이건 흔들가지치기군. 그가 말했다. 한참을 더 걷다 보니 더 멀리 강이 보였고 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거기엔 소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심하게 울어대고 있었다. 저건 황소 화통치기군. 그가 중얼거리며 걷다 보니 강가에 다다랐다. 강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옷을 벗어 머리 위에 이고 수영을 해야 했다. 수영을 하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와서 코를 물고 달아났다. 저건 코물어치기군.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강을 건넜다. 마침내 왕의 궁전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가 궁전으로 다가가자 문지기가 무엇 때문에 왔냐고 물었다. 공주님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당신이? 배웠다는 똑똑한 사람들 모두 실패했소. 그런데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소? 젊은이의 아래 위를 훑어보던 문지기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글쎄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이나 여시오. 난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지기는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나를 들여보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후회할 거요. 젊은이는 문지기에게 호통을 치며 말했다. 그래도 문지기는 앞을 가로막고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이봐요. 내가 당신이 걱정돼서 그럽니다. 내 말대로 제발 돌아가시오. 그러나 젊은이는 그를 밀치고 당당하게 궁전 문으로 들어갔다. 왕은 7명의 교수들에게 둘러싸여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교수들의 얼굴은 비쩍 마르고 창백했으며 당장이라도 죽을 사람들처럼 약해 보였다. 그들은 머리를 한쪽으로 삐딱하게 떨구고 있었으며 무슨 깊은 생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들고는 젊은이에게 평범한 말투로 물었다. 넌 누구냐? 구원자입니다. 공주를 얻으려고 온 것이냐? 그렇습니다. 정신이 나간 게냐?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은 다 왔다 갔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지. 그러니 알아서 나가는 게 상책이야.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당신들 걱정이나 하세요. 당신들이 얼마나 재치있고 똑똑한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시작하세요. 첫 번째 교수가 횡설수설
알 수 없는 궤변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 교수가 끝나자 두 번째가, 또 세 번째 교수가 이어나갔다. 이런 식으로 일곱 번째 교수의 차례가 될 때까지 이들은 계속했다. 젊은이는 도대체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용기를 잃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마지막 교수가 열변을 끝내고 물었다. 그래, 대답해 보시오. 그건 쉽지요. 젊은이가 말했다. 저는 기저귀를 찰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들처럼 말을 꼬아가며 떠들어댔죠.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자, 교수님들, 모두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니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지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흔들가지치기, 황소 화통치기, 코물어치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교수들이 목을 쭉 빼며 귀를 쫑긋거렸다. 그들은 안경을 쓰고 책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다. 교수들이 책을 뒤지고 생각을 할 동안 젊은이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이렇게 솔직하고 두려움 없는 모습은 정말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어려운 걸 알고 있다니 말이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도 대답을 하지 못하시니 제가 답을 말해도 될까요? 교수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천정을 바라보다가 벽을 바라보다가 바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해답을 찾지 못했고 그 교수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다는 왕조차 도저히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포기를 선언했다. 그리고 왕은 선포했다. 네, 그대에게 공주와 나라의 절반을 주겠소. 젊은이는 공주와 왕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공주와 결혼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젊은이가 나라를 다스리자 그 나라는 더 잘 돌아가고 그 전보다 일이 더 잘 풀리고 백성들도 더 행복해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감옥에 집어넣은 실패한 구원자들을 모두 꺼내주었다. 그리고 백성들과 소통하며 나라를 전보다 더 잘 다스렸다고 한다. 옥수수 도둑. 어느 곳에 부자 농부가 살았다. 농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은 게으름뱅이라서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했고 둘째 아들은 콧대만 높아서 남을 업신여겼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매우 얌전하고 성실했다. 어느 해 다 여물어서 추수할 때가 된 옥수수밭에 도둑이 들어 옥수수를 훔쳐갔다. 그래서 농부는 세 아들을 불러 앉혔다. 너희 셋 중 누구든 도둑을 잡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맨 먼저 큰아들이 밭으로 나갔다. 어깨에 총을 메고 맛있는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오래된 우물가에 가자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왔다. 잠깐 잠을 잔다고 해서 그동안에 도둑이 오지는 않겠지?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풀밭에 눕자마자 쿨쿨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그때 개구리가 한 마리 나타나서 여보세요. 날 밭으로 데려다 주세요. 도둑을 잡아드릴게요. 하고 말을 걸었다. 큰아들은 잠결에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난 또 뭐라고? 개구리 아니야? 모처럼 기분 좋게 자는데 깨우다니. 괘씸한 놈이구나. 너 따위가 어떻게 도둑을 잡는단 말이냐? 큰아들은 개구리를 집어서 우물 속으로 팽개쳐버렸다. 큰아들은 밭으로 들어가 도시락만 먹고는 그대로 또 잠이 들어버렸다. 날이 밝아 잠을 깨보니 옥수수는 이미 반 이상이나 도둑맞은 뒤였다. 큰아들은 힘없는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은 둘째 아들이 밭을 지키러 나갔다. 둘째가 오래된 우물에서 호리병에 물을 담고 있는데 개구리가 나타나서 여보세요. 저를 밭에 데려가 주세요. 도둑을 잡아드리겠어요. 하고 말했다. 뭐, 어쩌고 어째. 너 같은 개구리한테 잡힐 도둑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둘째 아들은 그렇게 개구리에게 면박을 주고는 부지런히 밭으로 갔다. 그리고 총을 들고 뚫어질 듯이 밭을 노려보고 있었다. 얼마 후에 달이 떠올랐다. 그때 하늘에서 꼬리가 긴 예쁜 새가 내려오더니 옥수수밭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보니 저놈이 범인이구나. 둘째는 새를 향해 총을 쏘았다. 새는 소리 지르며 날아올라 가더니 하늘 저 멀리 사라졌다. 아침이 되어 둘째 아들이 살펴보니 땅바닥에 새의 깃이 2개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밭으로 나갔다. 막내가 오래된 우물가에 갔을 때 개구리가 길을 막고 말했다. 여보세요. 저를 밭으로 데려가 주세요. 도둑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 좋아. 데리고 가지. 막내 아들은 개구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빵 조각을 먹였다. 그럼 밭으로 가기 전에 이 우물에다 대고 소원을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건 이루어질 거예요. 옥수수 도둑이 잡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쁜 신부를 얻어서 창문이 많은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막내 아들은 우물 속에 대고 소원을 말했다. 막내 아들은 개구리를 데리고 밭으로 갔다. 얼마 후 달이 뜨고 꼬리 긴 예쁜 새가 훨훨 날아내려왔다. 막내 아들이 총을 겨누어 그 새를 쏘려고 하자 개구리가 소리쳤다. 쏘면 안 돼요. 막내가 그 소리에 놀라 총을 내리자 예쁜 새가 머리 위에 와서 저는 유술에 걸려서 새가 된 처녀입니다. 이 밭에 옥수수를 먹게 해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때 개구리가 예쁜 새를 바라보며 개골개골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의 깃털이 하나하나 떨어지더니 마침내 깃털이 다 없어지고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했다. 세상에나. 막내 아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조금 전까지 개골개골 울던 개구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잘생긴 청년이 우뚝 서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이웃나라의 왕자와 공주였다. 나쁜 마법사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는 남매에게 마법을 걸어 쫓아내버린 것이었다. 막내 아들은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집 옆에 창문이 많이 달린 커다란 집이 보였다. 막내 아들은 약속대로 아버지 재산도 물려받고 공주와 결혼하여 창문이 많이 달린 집에서 살게 되었다. 왕자는 아버지의 왕국을 마법사로부터 되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들리는 얘기로는 용감한 왕자가 왕국을 되찾았다고 한다.